그래서 저는 그래서 대학 교수 생활을 90년부터 했으니까요. 한국에서만요. 30년이 넘었죠, 이제요. 들어와서 처음에 제가 재직하고 있는 건국대학교에서 젊은 교수들, 당시의 젊은 교수들이요. 각 분야들 교수들하고 이왕 우리가 선생의 길을 들어섰으니까 우리가 한 달에 한 두 번 정도 브런치를 먹으면서 각자 관심 있는 분야들과 관련된 책들을 가지고 우리가 같이 읽고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를 좀 하자 해가지고요. 저처럼 그러니까 사회과학 쪽 전공을 하는 사람이라든가 인문학을 전공하는 사람이라든가 아니면 자연과학 아니면 공학 쪽 뭐 이런 사람들하고 몇 분들하고 처음에 시작을 했어요. 했는데 처음에는 많은 사람들이 과연 대화가 이루어질까? 서로가 전공이 다 틀린데 대화가 될까?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근데 오히려 더 많은 대화가 되는 거예요. 오히려 같은 학과의 전공이 같은 교수들끼리는요. 처음에 젊은 교수가 딱 오면은요. 이 열정이 있어가지고 우리도 워크샵 같은 거 합시다. 막 그래요. 근데 안 됩니다. 안 돼요. 대부분 대학들 다 그래요. 근데 전공이 전혀 다른 사람들하고 그것도 한 달에 두 번 그러니까 토요일 날 그러니까 각자 바쁜 사람들이 시간을 내가지고 한 달에 두 번씩 하는데 너무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는 거예요. 대화도 잘 되고요. 그 모임을 지켜보던 이제 학생들이 자기들도 좀 참여하고 싶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픈을 했어요. 개방을 했습니다. 개방을 하다가 그 학생들이 하는 얘기가 자기들만 듣기에는 너무 아깝다. 그래서 전체 학생한테 좀 이것을 개방을 하자 해가지고 시작한 게 뭐였었냐면요. 대학 속의 대학이라는 걸 만들었었습니다. 기존의 제도권에 있는 대학과는 좀 다른 대학을 한번 실험해보자. 그래서 그거를 한 5년 안팎 정도 했습니다. 한 15명 안팎의 선생님들이 각 전공이 다 틀린 분들이 모여서 어떻게 했냐면요. 예를 들어서요. 다양한 실험을 해봤는데 자, 우리가 이래서 교육 방식도 실험을 해보고요. 예를 들면은 이번 학기 주제는 그러니까 우리가 생명이라는 주제를 잡고 생명을 가지고 각 영역에서 할 얘기들이 많이 있을 거라 이겁니다. 생명을 그러니까 자연과학도만 할 얘기가 있는 게 아니라 자연과학도는 자연과학도 차원에서 할 얘기가 있을 것이고 저 같은 경제학도도 할 얘기가 저는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 생명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각 교수들이 자기 나름대로 그러니까는 강의하고 싶은 그 내용이라든가 주제를 소위 말해서 이제 강의 계획서죠. 이걸 써내요. 써내면 학생들이 그걸 보고 자기들의 의견을 거기다 담습니다. 피드백을. 그 최종적으로 그래서 이제 수정을 해가지고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한 학기 강의 계획서를 만들고 교육 방법도 영화를 도입할 수도 있고 집단 토론 방식을 할 수도 있고 뭐 이런 다양한 실험을 했어요. 한 5년 넘게 제 기억으로는요. 근데 그렇게 하면서 학생들이 굉장히 만족도가 높은 거예요. 이거는 뭐냐면 대학 당국이 아무런 도움도 안 받고 그냥 교수들이 자기 주머니 돈, 심지어 학생들도 자기 주머니 돈을 좀 보태가지고 포스터도 만들고 이렇게 해서 운영을 했던 거예요. 대학이 기존에 그러니까 대학을 가지고는 안 된다. 이런 생각이었던 거죠. 공장에서 찍어내는 상품을 이렇게 만들어내고 있는 그래서 안 된다 해가지고 제가 대학 속의 대학이라는 것을 이제 해본 거예요. 저는 예를 들면 시대가 이제 급변하는 것을 인터넷이 나오고 그러면서 급변하는 걸 느끼면서 과거 제가 공부한 이 경제학은 산업사회 때 그러니까 우리가 교육 내용이라는 걸 제가 너무 이론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근데 세상이 산업사회하고는 전혀 다른 사회가 지금 도래하고 있다. 그런 걸 알고서는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제가 우연치 않게 이제 제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요. 당시에 제가
경기도 하남에서 좀 살았습니다. 서울 태생인데 서울 토백인데 처음으로 이제 그러니까는 경기도로 나가서 살아봤었어요. 하남으로요. 근데 처음에 하남으로 나가서는 제가 주로 서울을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이게 소위 이 서울 주변에 있는 도시 경기도 주변에 경기도에 사시는 분들이 배드타운이라는 용어를 많이 씁니다. 잠만 자고 그러니까 서울을 출근하고 이런 생각을 한다 이거죠. 저도 처음에 그랬습니다. 저도 처음에 그랬어요. 하남에서는 잠만 자고 이렇게 이제 했었던 거죠. 예? 근데 이제 하남에서 지역 운동 하시는 분들이 저한테 찾아와 가지고 좀 이제 거기 하남에 아무개 선생님이 산다. 그분한테 좀 도움을 청해라. 저는 그 당시만 하더라도 중앙에서 참여연대를 고 박원순 시장님이 참여연대를 만들고 하면서 좀 도와달라고 해가지고 참여연대 이제 좀 이제니까 전문가로서 좀 이제 이렇게 참여를 했었어요. 주로 이제 통일 문제 파트와 관련해서요. 그랬는데 이제 지역에서 이제 그런 이제 요청을 받고 중앙 활동을 이제 정리하고 하남에서 이제 하남 민주연대라는 지역에 이제 그러니까 이 소위 주민운동 단체를 만들었어요. 그렇게 만든 이유가 지역은 굉장히 열악합니다. 하남만 하더라도 강동구 상일동을 넘어가자마자 서울하고 인접해 있는 지역인데도 굉장히 열악해요. 하남은 특수한 지역입니다. 소위 말해서 수도권에 그러니까 젖줄이라고 하는 거기다 보니까는 그린벨트가 가장 대한민국에서 이 비중이 높은 지역이 하남시입니다. 지금은 인구가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는데 당시에 한 13만 명 정도뿐이 안 됐습니다. 저는 그 지역사회, 이 지역 주민 자치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평상시에 생각하고 있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왕 하는 거 한번 하남을 한번 좀 주민들이 그러니까는 지역사회 자원을 다 통제하는 그런 좀 이제 그러니까는 해방구로 한번 만들고 싶은 이런 이제 좀 이제 목표를 갖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지역 주민운동 단체로 시작을 하다가 뭐 자세하게 말할 시간은 좀 부족하지만은 하다가 시의원까지 진출을 시키고요. 그러니까 그 지역 주민단체는 대개 보게 되면은 지역 주민들 특히 뭐냐면은 여성분들이 되게 가정주부들이 그 주민단체 회원일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면은 남자들은 대개 서울로 출근을 하고 낮에는 대개 남아있는 게 아이들과 거기서 생활을 하는 지역사회에서 생활을 하는 아이들과 자녀들과 주부들이 그러니까 그 지역을 지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역의 저는 주인공은 주부일 수밖에 없다고 봤고 그래서 지역 주부 아주 평범한 지역 주부요.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아래 위층에 사는 이런 지역 주부를 시의원에 출마시켜가지고 당선도 시켜봤습니다. 당선도 시켜봤고요. 그리고 그 속에서 뭐냐면은 의정활동하는 것도 같이들 이제 그러니까 같이 힘을 합해서 했었고요. 근데 당시에 이제 우리가 이 하남에서 제가 지역 운동을 할 때요. 지역 운동을 할 때 IMF 외환위기가 터진 지 얼마 안 된 상황이라서 굉장히 그 지역 사회가 하남이라는 사회가요. 그 일종의 성남과 분당과 좀 이렇게 비슷한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아파트가 조성된 지역과 전통적인 그러니까는 그 하남시에 거주하고 있는 분들과 이게 완전히 그 분당과 성남처럼 이런 관계를 이렇게 좀 보이고 있습니다. 거기가 하남이란 데가 처음에는 우리가 경기도 신장리 경기도 신장 광주군에 속하면서 신장리라는 데였었는데 그런데 하남이 갑자기 하남시로 이제 바뀌게 된 이유가요. 전두환 때 서울 올림픽을 하면서 올림픽은 저도 그 당시 처음 알았어요. 5개 도시 이상에서 이 경기를 개최를 해야 된대요. 이게 협력의 정신이 이 올림픽에 있기 때문에 근데 하남에서 그런데 그 당시에
뭘 경기를 올림픽 경기를 했냐면은 하남을 가보신 분은 아시겠지만은 88 올림픽 도로 타고 쭉 저쪽으로 팔당댐 쪽으로 가다 보면은 옆에 뭐가 있습니까? 미사리라는 데가 있죠. 미사리에 미사리 조종 경기장이 있습니다. 조종은 우리나라에서 속에서 비인기 스포츠잖아요. 근데 올림픽을 치르려면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하남을 갑자기 도시의 자격 조건이 안 돼 있는데 도시로 승격을 시킵니다. 전두환 정권 때요. 그래서 갑자기 이게 도시가 된 하남시로 승격돼가지고 된 거.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인구를 좀 이제 가리다 보니까는 거기 농사를 짓는 많은 농토에다가 뭐냐면은 이제 그러니까 아파트를 지어요. 그 아파트에 바로 옆에 지역인 인접적인 강동구 주민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서울 시민들이 이제 대거 이제 이주를 해와서 아파트 단지는 일종의 그러니까는 서울 시민들이 유입돼가지고 이제 형성된 곳이고, 그 다음에 전통적인 지역은 그러니까 반농 반상, 농업이라든가 그 다음에 자영업 비슷하게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생활을 하는 저거였었는데요. IMF 때 직격탄을 맞죠. 특히 이제 전통적인 지역이요. 그래서 그 당시에 가정이 막 이렇게 해체되는 가정들이 많았었습니다. 부모가 그러니까 이혼도 하기도 하고, 그래서 아이들이 할머니한테 맡겨지거나 뭐 이렇게 되는 경우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 지역사회에서 하다 보니까 지역의 모든 문제를 다 챙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그 지역에서 이제 대안학교를 이제 만들게 됩니다. 그게 소위 말해서 민들레 학교입니다. 그러니까 그 민들레 학교를 맡고 제가 이제 교장 선생님까지 했는데, 왜 그때 그 대안학교는 원래 제가 이제 그 꿈을 갖고 있었는데 왜 그러냐면은 지금 현재의 제도권 교육은 우리 아이들이 지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 다니는 아이들이 그 당시에 다니는 애들이 한 30살 정도 됐을 때 사회에 진출했을 때는 너무 사회가 그러니까 엄청나게 변한다고 지금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그 아이들이 받는 교육은 그걸 전혀 그러니까 반영을 못 해주고 있다는 생각을 제가 머릿속에서 굉장히 지배했던 거예요. 대학 속에 대학을 하면서도 대학의 좀 이 교육 방식을 좀 바꾸고 하고 싶었는데 그것도 힘든 거예요. 왜? 대학이라는 건 하나의 제도입니다. 이것도 그러니까 대학도 하나의 기득권이에요. 참 이건 부끄러운 얘기지만은 대학이 그동안에 그러니까 한 90년대 초부터 김영삼 정부 때부터 학부제가 도입이 이렇게 물결이 들어오면서 대학도 많은 변화의 충격을 많이 받습니다. 그럴 때마다 대학을 이제 우리가 개혁을 하는 데 속에서 되게 이제 이해관계가 이제 그러니까 충돌을 할 때 좀 이제 상대적으로 이제 선배 교수들, 원로 교수들 중에는 일부 그런 사람도 있었어요. 바꾸는 거 좋은데 나 은퇴하고 난 다음에 바꿔라. 자기한테 그러니까는 이게 좀 손해가 된다고 생각하면은 거부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사회 어느 영역이나 이런 기득권의 반발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학에서도 그래서 제가 학생들을 위해서 많은 그러니까 젊었을 때는 제도적인 개혁을 노력해 봤어요. 근데 그게 장벽에 막히더라고요. 예? 총장의 선을 넣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교육은 그래서 그때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공자가 주유천하를 하면서 많은 제후들을 만나가지고 정치는 이렇게 된다 이렇게 가르쳤지만은 그게 별로 효과를 못 보다 보니까 나중에 고향으로 돌아와가지고 어린 제자들을 모아놓고 새로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교육을 시작했다는 거 아닙니까요? 예? 그때 우리가 그 얘기를 소위 말해서 세술은 세부대에 모아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기득권의 어떤 반발이라는 것은 어느 시대나 어느 사회나 이것이 하나의 장벽입니다. 그래서 저도 사실 그래서 대안학교를 사실 하고 싶었던 게 그랬었어요. 근데 대안학교라는 것은 굉장히 다양한 형태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대안학교 하게 되면은 제도권 학교에 적응 못하는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대안학교 하게 되면 교육 방식이라든가 교육 내용이 제도권에 있는 그러니까 학교하고는 다른 방식으로 하는 이런 대안학교도 있고요. 절충하는 경우도 있고 제도권 교육과 대안교육을 절충하는 것도 있고 굉장히 다양합니다. 다양성이 사실 특징이기도 하고요. 대안학교예요. 대안학교는 어떤 정답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요. 그래서 당시에 이제 민들레 학교를 만들면서 당시만 하더라도 그런 이제 새로운 대안학교를 할 때
관으로부터 정부로부터 지원받기 굉장히 힘들었어요. 기대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저희들 혼자 힘으로 다 해결했어야 됐었습니다. 근데 의외로 돈이 많이 들더라고요. 돈이 많이 들더라고요. 재정적으로요. 그래서 제가 그 당시 표현을 앵벌이 짓을 뭐 친구들 사업하는 친구들한테 좀 후원도 좀 해달라고 하고 뭐 이런 앵벌이 짓을 많이 했습니다. 많이 하고 그랬는데 그 당시 이제 그러니까는 민들레 학교를 가면서 부모들은 이제 대안교육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은 많이 공감들을 해요. 제가 강연을 하면서도 우리나라 교육의 문제점을 얘기를 하면은 많은 부모들이 공감을 합니다. 왜? 지금의 교육 방식이 우리 아이들이 자녀들이 살아갈 사회하고는 너무 이게 안 맞다는 거 알거든요. 그래서 공감들을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제도권에 있는 학교를 그러니까는 포기한다는 것에 대한 이 리스크를 그러니까는 이것을 그러니까 리스크에서 벗어나기가 쉽지가 않죠. 그래서 당시에 저희 민들레 학교는 방과후 대안학교를 했었어요. 학교 교육을 받는 거를 그러니까는 받고 싶은 분은 받아라. 그리고 대안학교에서는 다른 방식의 교육을 하겠다. 에? 하고 그다음에 학교에서 이제 이 아이들 중에서 이 가정 환경이 좀 열악한 아이들한테는 저희가 이제 무상으로 하고요. 그리고 이제 가정 환경이 열악한 아이들한테는 이제 방과 후에 이제 학교에 숙제 같은 것도 좀 봐주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러니까 좀 대안학교를 운영했는데 의외로 재정이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재정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하여간 실험도 해봤던 이유가 당시에 그걸 했던 제 기본적인 심정은 뭐였었냐면요. 이 아이들이 어른이 돼서 살아갈 때쯤이면은 사회가 너무나 그러니까 변할 텐데 달라질 텐데 지금 현재 제도권에서 가리키는 교육 방식 교육 내용은 그것과 너무 거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 아이들을 그러니까 시대 부적응자로 만드는 이런 죄악을 우리가 의도하진 않았지만은 우리가 범하는 게 아닌가 하는 이런 안타까움에서 이제 했던 겁니다. 했던 것들인데 그래서 이제 그런 점에서 제가 이제 이 교육 문제에 대해서 경제학자면서 제가 교육 문제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졌던 이유는요. 이제 그겁니다. 경제 문제를 그러니까 해결하려 하다 보니까 우리 경제 문제를 지금 생각하면 이런 거예요. 우리 가게나 기업이 미래가 안 보여요. 솔직히요. 가게는 우리가 고용 불안과 노후 불안에 지금 휩싸여 있잖아요. 그렇죠? 고용이 옛날처럼 그러니까 정년이 보장도 안 돼주고 있고 노후를 그렇다고 준비할 수도 없고 청년들은 지금 취업하기도 힘들고 청년들은 그러니까 꿈을 가질 수 없잖아요. 희망을 가질 수 없잖아요. 청년이 꿈과 희망을 못 가지면요. 그 나라의 미래는 사실 기대할 수 없는 겁니다. 그 청년들의 20년 후의 모습이 20년 후가 대한민국의 미래잖아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경제의 미래도 그러니까 우리가 보장하기 힘든 거예요. 이 문제를 그러니까 경제학도로서 이 문제를 어떻게 이제 그러니까 풀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질문을 저는 꾸준히 저한테 던졌던 것이고요.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거, 사회활동하면서 제가 제안하는 것들은 그런 수십 년 동안의 제 고민의 산물들입니다. 우리 경제가 그러니까는 우리 경제의 미래를 만들고 희망을 만들기 위해서 그건 결국 뭐냐면 청년들, 가게, 기업이 그러니까 미래를 만들기 위해서 하여튼 우리가 경제학적으로서 어떤 대답을 내야 될 게 아닙니까? 근데 그걸 찾다 보니까는 가장 핵심이 교육이더라고요. 가장 핵심이 교육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일찍이 90년대부터 가장 좋은 경제정책은 교육정책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교육 문제에 대해서 어떤 분은 경제학자가 너무 나가는 거 아니냐. 교육 문제까지 건드리고. 그런데요. 저는 교육 문제에 대해서 제 교수 생활과 비례할 정도로 교육 문제에 관련되어 왔었습니다. 대학 속의 대학이라는 실험대학도 해보고 민들레 학교를 만들어서 교장 선생도 해보고요. 그 다음에 전국 사립대학교 교수
협의회라는 연합단체가 연합회가 있습니다. 전국 사립대학교가 다 회원인 거기에 제가 사무총장도 했었고요. 예? 교육 문제에 대해서 그러니까는 교육학 전공자는 아니지만은 사실 교육 문제가 우리 한국 사회와 경제의 핵심 문제라는 것을 제가 파악하고서는 관심을 가져왔던 것이고, 저는 그래서 다음 그러니까 대통령은 반드시 이 교육의 교육 혁신과 교육 혁명을 하지 않으면은 많은 정치인들이요, 이것도 잘 모르는 게, 교육은 그러니까 백년지 대계이기 때문에 이게 그러니까 효과를 보기가 힘들기 때문에 단기간 내에 보기 힘들지 않느냐. 그래서 잘 안 건드리려고 해요. 그리고 워낙 민감한 것들이 많으니까요. 그런데 제가요, 직접 실험을 해봤어요. 제가 원로 교수인데, 학과에서 가장 원로 교수인데도 불구하고 1학년 수업에 들어가서 학생들한테 항상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처음에 하는 얘기가 뭐냐면, 여러분들은 자기 칼날을 찾아야 된다. 칼날을 복원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해요. 하루빨리. 왜? 여러분들은 다, 이 부모들과 이 학교가 여러분들 초중 고등학교 다니면서 다 똑같이 만들어버렸다. 근데 여러분들은 다 다르다. 기본적으로. 그거를 다시 복원시켜야 된다. 왜? 21세기 원하는 이 인재상은요, 다른 사람들인 거예요. 다 차이가 있는, 컬러가 있는요. 자기 컬러가 있는. 예? 컬러가 똑같은 거는요, 다 기술로 코딩화가 될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그 1학년 들어가가지고 그 학생한테 제가 여러분들이 자기 컬러를 찾으라는 얘기는 자기가 관심 있는 거를 나중에 변화되더라도 일단 찾아내라 이거예요. 그냥 아무 무의식적으로 그냥 그러니까 수업 듣고 그러지 말고 제발 좀. 예? 그래서 찾아내고 나면은 그다음부터 제가 좀 도와줄 수 있다. 하다가 또 바뀔 수도 있다 이거예요. 그렇게 해서 한 4년 훈련시키면요, 그렇지 않은 학생과 엄청난 차이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거는 교육혁신과 혁명은요, 이게 무슨 뭐 그러니까 우리가 장기적으로 우리가 이게 시간이 필요로 하는 게 아니에요. 새 정부에서, 아니면 지금 정부에서도 바로 시작할 수 있는 거예요. 계획을 발표하고. 자,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내년 졸업생부터는 그러니까 그래서 교양과정을 공용화하겠다. 선언하면 되는 거예요. 올해 학생들은 너무 이제 지금 급하니까는. 예? 선언하면 되는 겁니다. 예? 선언하고 학생들을 그러니까는 집단적으로 수용을 해가지고, 그래야지만 이 초중 고등학교 과정이 정상화되어집니다. 초중 고등학교 과정이 정상화되어져요. 지금은 초중 고등학교가 대학교에 끌려다니고 있잖아요. 이 서열화된 대학의 시스템에 끌려다니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부모들도 그러니까 할 수 없이 끌려다니고 있는 거고요. 입시 사교육에 끌려다니고 있는 거고요. 문제는 그게 그런데 그게 보장을 아무것도 안 해주잖아요. 예? 개인의 미래든 기업에게 그렇다고 필요한 인재를 기업에 필요한 인재도 아니에요. 그렇게 받은 그렇게 교육을 받은. 제가 그랬잖아요. 미국에서도 미국 대학 교육이 대학 교육 졸업자들이 수행하는 직무에 도움이 안 되고 2000년 이후에 도움이 안 되고 있다는 거 자료로 보여드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대학 졸업장 필요 없다. 이렇게 지금 기업이 대학을 버리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경쟁력이 높은 미국 대학이 그런 지금 현실이란 말이에요. 이게 대학한테 맡겨가지고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는 정부와 정치권이 그러니까 결단을 내려줘야 돼요. 예? 입시 시스템을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수술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학생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냐면 지금 그러니까는 이렇게 대학 가기 위한 수능 시험 보고 이런 것을 중단시켜야 되는 겁니다. 중단시켜야 되는 거예요. 끊어야 돼요. 매듭을 이걸 풀려면요. 그렇죠? 자, 그래서 제가 그래서 이 대안학교를 만들어서 했던 것도 이 그 교육 아이들한테 너무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너무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요. 지금 이 교육 시스템을 통해서 제가 하지만 누가 도대체가 이거 가지고 과연 누가 행복한 것인가?
여기 비용은 엄청 투입되고 있잖아요. 예? 기본은 엄청 투입되죠. 그래서 맞아요. 지금 어느 분이 그랬는데 교육혁명과요, 기본권, 기본소득이나 기본대출하고 결합되면요, 대한민국 폭발합니다. 폭발합니다. 대한민국은요, 굉장히 국민들이 우수한 국민들이에요. 더군다나 우리 아이들, 부모들이 굉장히 그러니까 투자를 많이 하는, 이 아이들이잖아요. 예? 대한민국의 저는 미래는 밝다고 봐요. 제도만 개혁을 하면요. 그러니까 새로운 기본권들을 도입하면서 교육혁명만 하게 되면은 대한민국은 21세기를 주도할 수 있습니다. 선도국가가 될 수 있어요. 예? 그런 점에서 그러니까는 이 문제는 더 이상 이제 지연할 수가 없는, 더 이상 그러니까 미룰 수가 없는 과제입니다. 지금 우리가 2019년도부터 21세기에 태어난 아이들이 대학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의 교육 시스템은 대학에 못 가는 아이들은 뭡니까요? 아까 얘기했듯이 4등 시민, 5등 시민으로 취급을 받고 있고, 그렇다고 대학 간 애들이 그렇다고 해서 뭐가 그렇게 행복한 것도 아니잖아요. 예? 이런 교육을 언제까지 해야 되죠? 이거는 있잖아요. 지금 현재 교육 시스템은 산업사회 때, 우리가 르네상스 시대 때 그러니까는 서양에서 그러니까는 소위 만들어진 교육 시스템이라고요. 학교 교육 시스템이라고요. 근데 산업사회는 이미 저문 지 오래됐는데 여전히 산업사회에 필요로 하는, 그러니까 산업사회에 필요로 하는 인재를 그러니까 공급하는 이런 교육 방식, 교육 내용, 교육 시스템을 계속 지속을 하면요, 그 피해는 고스란히 그러니까는 아이들한테 돌아가는 거예요. 아이들한테. 그래서 기성사회가 용기를 내줘야 됩니다. 결단을 내려야 돼요. 지금 아이들이 그러니까 대학 나와도 취업 못하는 거,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학생들한테 뭐라 하는지 알았어요? 여러분들 취업하기 힘들어서 막 뭡니까? 공무원 시험 다는데 공무원 시험 되는 게 그게 뭐 바늘에 바늘구멍에 낙타가 들어가는 것처럼 지금 어려운 이런 상황이고,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가고 싶은 기업체들은 별로 뽑지도 않고, 근데 뽑지 않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굉장히들 불평도 하고 그러는데, 기업들이 여러분들을 거꾸로 얘기하면은 기업들이 여러분들을 왜 뽑아야 되느냐? 기업들이 사람을 채용을 하는 기준은 아주 거칠게 얘기하면요, 자신이 주는 월급보다 더 많이 벌어주면은요, 뽑지 말래도 뽑잖아요. 그렇죠? 기업이 주는 월급보다 더 많이 벌어줄 능력이 있는 직원이라면요, 사람이라면 뽑지 말래도 뽑아요. 기업은요. 근데 왜 안 뽑냐? 그만큼 돈을 못 벌어줄 것 같은 거예요. 예? 돈을 못 벌어줄 것 같은 거예요. 그 얘기는 결국 뭡니까요? 우리가 대학에서 배우는 교육하고 생산성의 관계가 깨져버린 거예요. 즉 교육이 더 이상 그러니까 우리가 역할을 못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건 제가 전공과 관계가 없는 겁니다. 인문학 같은 게 그렇지 않습니까? 상경대나 경영대나 공대는 가지 않습니까? 아니에요. 그쪽도 마찬가지입니다. 갈수록요. 지금은 제가 그랬잖아요. 지금 신입생한테 원하는 건 뭐냐? 데이터를 활용을 해가지고 새로운 것을 찾아내고, 기존에 없었던 거, 새로운 것을 찾아내는 데는 상경대, 경영대 출신들이 더 잘 찾아냅니까? 인문학 전공자보다요? 아니거든요, 그게요. 그게 아니에요. 그거는 결국 뭐냐면은 그러한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고 새로운 걸 찾아내는 훈련을 한 사람들이라면 전공과 관계없이 누구나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찾아냈을 때 그것을 해결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협력을 통해서, 연결을 통해서 해결할 수밖에 없어요. 다양한 전공자들이. 그런 점에서 이거는 그러니까요, 특정 전공의 어떤 문제도 아니고요. 예? 아이들을 키우는 방식을 그러니까 혁명적으로 수술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 혁명적으로요. 그런 점에서 지난 수요일 날 제가 그 자율노동이 왜 중요한지를 들으시면은 지금 산업계가 어떤 방향으로 지각 변동하고 있는지를, 그럼 결국 거기에 필요로 하는, 그러니까 인재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 인재에 맞는 교육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사회가 필요로 하는 인재에 맞는 교육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점에서 이 교육은 제가 사실 경제학자지만은 교육에 가장 관심이 많고요. 가장 관심이 많고 저한테 그러니까 뭐 이렇게 도움을 요청하는 어떤 정치인들한테 교육에 대한 그러니까 교육혁명, 교육혁신에 대한 의지가 없으면 제가 도와드릴 게 없다. 도와줄 게 없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 점에서 오늘 여러분들은 사실 당사자일 수도 있고 이걸 보시는 분들은 아니면 자녀들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 그러는데 우리가 빨리 결단을 내려야 됩니다. 결단을 내야 돼요. 지금 교육이 계속 지속되는 한 아이들은 계속해서 시대 부적응자를 양산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오늘 민들레 학교 교장을 한 것에 대해서 간단히 제 과거를 소개를 했는데요. 그 민들레 학교를 만들었던 이유가 지금은 제가 이제 하남에서 나온 지가 꽤 됐고요. 꽤 되면서 손을 뗐는데 그런 이제 제 삶의 삶 속에서 교육이라는 것은 항상 중심에 있습니다. 사실 교육 문제 해결하게 되면요, 부동산 문제도 해결됩니다. 교육은 강남이나 목동에서 받는 교육이나 저기 그러니까 지방에서 그러니까 섬에서 받는 교육이나 차이가 없어야 되네요. 그게 가능한 겁니다.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 지역 균형 발전 같은 경우도 사실 풀어져요. 예? 교육이 어떤 방향으로 변해야 되는 걸 이해를 한다면은 강남에서 교육을 하나 저 섬에서 교육을 하나 아무 차이가 없습니다. 예? 그런 점에서 교육은 부동산 문제, 지역 균형 발전 모든 문제에 다 이게 거기다 뭐냐면은 개인의 미래, 기업의 미래, 국가의 미래 이 모든 게 다 관련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교육혁명을 외치는 겁니다.